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시니까 예.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개시가 됐습니다. 예. 여기다 딥시크 때문에 AI 지금 판도는 또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뭐 하고 있느냐? 얘기가 지금 걱정 어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우리 경제 어려워진 지 너무 오래됐고요. 예. 성장의 동력이 완전히 이렇게 꺼져가는 게 오래전부터 그걸 뭐 여러 지표나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이런 것보다 혁신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중국을 좀 이리 미워하시는데 미워하시는 건 좋은데 절대 무시하지는 마라. 그러니까요. 예, 무시하면 우리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다른 제조업도 그렇지만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으로 완전 하이테크 쪽으로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이미 따라잡았다고 봐야 된다. 반도체 일부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혁신의 속도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고 이거는 축적의 결과다. 이거는 오랫동안 중국 정부가 국가 주도로 투자를 하고 특히 인재, 과학기술 인재 그거를 기르는데 중국의 수많은 중요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그동안 해왔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쉽고요.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렇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뭐 중국도 앞으로 그럴 거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니까 보복 관세를 할 거고 그럼 관세 전쟁으로 갈 거고 우리도 사실 그 관세 때문에라도 멕시코 티와나나 그 몬트레이나 이런데 우리 많이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삼성, LG 뭐 다 타격을 받는 거예요. 캐나다가 미국하고 거의 뭐 한 몸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고 지금 트럼프가 때려버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이제 곧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냐. 이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이 맞을 그럴 보편적인 관세 똑같이 맞으면 좀 덜한데 차라리 그거라도 안 맞으면 제일 좋고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관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나. 트럼프는 관세 가지고는 양보를 안 할 거예요. 그 양반 별명이 테리프맨이잖아요. 관세맨이잖아요. 관세맨.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 문제 우리 외교부나 통상교섭본부나 미국하고 지금 대화가 도대체 되고 있는지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제일 좋고 맞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같이 맞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관세를 맞았을 때 우리 수출 타격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 트럼프는 아마 관세 때릴 테니까 하고 싶으면 미국 와가지고 공장 짓고 투자하라. 그걸 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그 무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요 며칠 사이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가 지금 다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핵심 줄기라고 보세요? 근데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주 52시간을 넣는 거는 저는 조금 모양이 이상할지 몰라요. 차라리 근로기준법에 예외로 반도체든 AI든 많잖아요. 뭐 방산 같은 것도 R&D가 굉장히 집약적이고 그러니까 고급 아주 첨단 R&D가 필요한 그런 업종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번에 기회에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개발을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고급 인력들이. 기술 인력들이. 그걸 플러스 스타트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52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경직되게 적용하는 거는 좀 그거는 노동계에서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민주당이 하여튼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좋은 신호죠. 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혁신 이제 100만 양성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신 바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특히나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부 때 R&D에서는 대폭 깎아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잘못했죠.
지금 뭐 중국 AI 나오니까 다시 이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럼요. R&D 예산 깎고 이런 거 잘못됐는데요. 네. 근데 그걸 민주당도 야당이 자기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무슨 AI다 창업이다 이런 쪽에 그걸 안 하고 공공부문 공무원 무슨 일자리 80몇만 개 이래가지고 이게 역대 정부에서 제가 아까 중국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은 첨단 인재를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유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키우고 하는 거를 진짜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 STEM이라고 그러죠. STEM. 그죠? 과학기술, 거기다 엔지니어링, 수학 이쪽에 인재를 양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의대 정원 같은 문제도 제가 진짜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예, 물리학 이런 거, 과학 이런 거, 과탐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예? 의사 하겠다고 하면 의사가 무슨 물리학이 왜 필요하고 수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일 잘하는 애들은 전부 의사 하잖아요. 공학 쪽으로 안 가고. 공학 쪽으로 안 가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려면 사실 굉장한 개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인센티브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랜드 디자인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이 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중간 다리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할 테니까 추경부터 편성하자 이런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포기하신 거는 좋은데 포기라는 말을 쓰는 거 보고 제가 좀 웃었는데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뭐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 넘어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죠. 항목을 그러니까 못 만들죠. 포기라는 말 자체가 되게 오만한 거고 저는 그걸 떠나서 저도 너무 올해 내년 경제가 안 좋아서 아주 대규모 추경이 충분히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민생지원금이라는 게 전 국민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대립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니까 또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지역 화폐도 빼고 그럼 주로 추경을 어느 쪽에 써야 된다고? 추경은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히 거기다가 우리 지금 반도체니 뭐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데 지난번에 R&D 예산 아까 말씀하신 그거 깎았다가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저는 국가 R&D는 국가 주도로 갈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칙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좀 그 의견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전부터 오늘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러 간다고 하고 11시로 돼 있다고 하던데 근데 개인 차원을 되게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예요. 그리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무슨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서 개인 차원으로 간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왜 그걸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요.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국회의원 44명인가 뭐 한남동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맡겠다 그러고 그때 지도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 지도부가 그냥 개인 차원이다. 맞아요. 당 지도부는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 지도부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동안 지난 2달 동안 제가 진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계엄과 실패한 내란 혐의 거기다가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너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을 계속 더 강화해 왔잖아요. 이게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되면 우리는 탄핵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내란 아니다라고 막 우기고 비상계엄 이거 위법 아니다라고 주장한 당으로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중도층 마음을 잡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지금 구치소 면회까지 간다니까 뭐 인간적인 도리로 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당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도 자꾸 극우 유튜버들하고 정광훈 목사 말만 듣고 자꾸 선동하고 이러지 말고 예? 서부 지법 사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가면 모르겠는데 네. 가서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이야기 실컷 듣고 와가지고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바라는 거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나오셔가지고 말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논리로 계속 만약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라면 네.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위험하다. 이제 그게 오히려 자기 족쇄가 될 거다. 아, 족쇄가 되죠. 그래요? 우리가 만약 정치권에서 이런 전망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탄핵 그 심판이 인용이 돼가지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손잘각으로 가지 않겠냐. 근데 손잘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 2달, 3달, 4달을 계속 그 논리로 가다가 네.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생겨가지고 네. 2달 앞에 선거해야 한다.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180도 바뀐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당대표 지도부든 국회의원들이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몇 달 동안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우리는 오늘부터는 예?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이렇게 180도 바꿉니다. 이러면 그걸 믿어주겠냐고요. 정반대로 예.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탄핵 불복 빌드업 아니냐로 또 정반대 해석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네. 일단 크게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긴 해요. 예. 저는 그건 다음에 헌법 고칠 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국회에서 3명, 예. 대통령 3명, 예.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이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을 정치적으로 임명은 하죠. 하지만 국회 동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저는 독일식으로 조금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그 재판관 개인의 뭐 남편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또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 어땠고 예. 아주 초임 때 어땠고 예.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뭐냐면요.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탄핵의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을 때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실컷 내란죄를 그려놓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냐. 이번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임명 안 하고 2명만 임명하고 1명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지금 권한적인 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법한 권한대행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전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한독수 권한대행 파면할 때 정족수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3분의 2냐 과반수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도 지금 안 하면서 누구죠? 마은혁 네.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그거예요. 아니 마은혁 재판관을 그렇게 권한적인 심판회가 예? 그거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그때 정적수 문제 정적수 문제라도 먼저 빨리 결론을 내라.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중요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네. 다른 탄핵 건수들이 사건들이 쭉 앞에 밀려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급하니까 먼저 하겠다 그런 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이게 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해가지고 나온 문제, 파생한 문제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이런 거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 절차를 지켜가지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 네. 그런 인상을 줘야지. 급하다고 그냥 마은혁 그분 그 임명부터 바로 그래 해버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게 정적수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그거는 저는 순서가 안 맞고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여쭤보게 네. 잠깐 좀 뭐 묻어나오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너무 약간 극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걱정하죠. 당에서 제가 제일 걱정 많죠. 예. 근데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는 당이 되면요.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우리는 판판이 집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선거는 중도층이 나중에 결국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아니 어느 중도층이 지금 중도층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이나 내란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 구속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여론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걸 두려워하고 예? 겁을 낼 줄 알아야지. 지금 아니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고 구치소에 또 오늘 뭐 당 지도부가 면회 간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사이의 관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끌려다니면 더 극우화 되고 부정선거나 예? 주장하고 이러면 아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금 거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독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게 독약으로 독약이죠. 예, 그걸 오판을 하는 거예요. 판독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도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데 중도도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확장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저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자신이. 사법 리스크나 네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경제 안보에 대한 생각이나 요즘도 뭐 실용이라고 갑자기 그러면서 뭐 굉장히 기회주의고 말 바꾸고 저는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보로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당을 대선을 그냥 갖다 바치는 어부질이다. 이렇게. 예,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아 진짜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걸 진짜 원하시냐, 진짜 간절하게 원하시면 큰 전략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의원님. 지금 그 국민의힘에 가고 있는 경향성이 소속 의원이나 지도부로 한정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원들까지도 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도부나 의원님들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고요. 당원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한테 정권을 빼앗겨서 5년을 보낸다? 그거는 안 돼. 정권을 뺏겨서는 안 돼. 이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신 것 같아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호소를 드리는 거죠.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밧줄로 꽁꽁 그냥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바라는 그 결과하고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이 질문을 경고를 드리는 있는데 의원님도 지금 그 대선 출마 의사를 갖고 계시죠. 그럼 당내 경선을 일단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원조차도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면 의원님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그게 제일 저희 지금 상황에서 저희 최대의 문제죠. 그러면 당원들에 대한 설득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늘 본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선 경쟁력. 이재명 대표하고 중도에서 중원에서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 지금 예컨대 뭐 좀 김문수 장관 잘 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김문수 장관 같은 분 내놓으면 과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저는 끊임없이 개혁보수 중도 확장을 주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한테 정면으로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저는 당원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봅니다. 그런 스탠스나 그런 지향성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한동훈 전 대표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탄핵을 찬성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대통령은 결국은
나라에 지금은 막 그냥 분노에 증오에 복수 이런 감정적인데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국민들께서 그동안 87년 헌법에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학습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결국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경제 어렵고 안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능력을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적 사고는 이제 감정적 사고에서 전략적 사고로 돌 지금과 것이다. 지금과 같이 극우화돼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분노에 휩쓸려 가지고 한풀이 하듯이 하면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근데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2020년 이른바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래통합당 시절.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앞두고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그랬죠.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2016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가 보수를 진짜 혁신하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미래통합당 시절 우리 맨날 광화문 앞에서 가가지고 장애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낡은 모습 가지고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저 보수는 이상하다. 특히 그 부정선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보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너무 믿어가지고 너무 참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거를 고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도층하고는 이제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거의 이제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거의 이제 신앙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성적 대화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앵커님한테 하나 좀 여쭈고 가도 돼요? 앵커님도 프리랜서시죠? 그 MBC 프리랜서 사고가 났던데 오요한나 오요한나. 근데 저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왜 MBC에서는 그걸 제대로 보도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MBC 지금 여기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도 프리랜서죠. 그러니까요. 앵커님도 프리랜서시고 이렇게 앵커를 하시고 아까도 그 날씨 전해주시는 그분 하셨잖아요. 리포터. 리포터. 오요한나 돌아가신 그분도 그렇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가 있었으면 MBC 같은 방송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할 점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다른 매체에서는 다 보도를 하고 이러는데 정작 당사자인 MBC에서 어떻게 그걸 안 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해서 한번 앵커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프리랜서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MBC에서 내놔야 되는 것은 지금 그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진상조사하기 전에 입장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상했지만 이거를 무슨 MBC를 흔들기 위한 준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MBC에 좀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MBC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유족들의 또 피해자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면서 좀 제대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고 다만 이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니까 진상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불편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